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정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뭐 절실하고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은 중원부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거 외에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회는 그 정치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인데, 이런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조금 그동안에 조금 제가 관련되었던 일을 말씀을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민주화되어서 5번째가 되기 때문에 25년 된 얘기인데, 매해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일화 얘기가 있었죠. 올해도 이번 선거에도 단일화 얘기가 있고 해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우리 사회의 숙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그 부분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으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오셨고, 특히 뭐 권영길 그 민주노동당 그 대통령 후보를 지냈었던 분께서는 그 후보 공약으로 그런 것들을 그분이 그 출마를 하실 때마다 늘 얘기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해서 이제 해결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에도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 정치 문제에 있어서 큰 해결 과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차제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는 뭐 어떻게 그게 제도가 도입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과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정치 개혁과 관련되어서 논의한 이 자리에 비례대표제 등 국회 개혁과 더불어서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일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이제 결선 투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주로 결선 투표제 이게 얘기하고 그러면 대부분 다 대통령과 관련되어서 이제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이게 약간 헌법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개헌사항이냐 아니냐 해서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대의기구는 회의체의 구성원을 뽑는 어떤 그런 선거가 큰 주류인 한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국회 같은 것은 회의체이죠. 회의체인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국민의 생활에 더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의기관은 독임명 기관이죠. 대통령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이제 교육감이라든가 독임명 대의기관이 오히려 더 회의체의 구성원이 되는 대의기관보다도 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담론을 형성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 구성의 기본 원리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대통령만큼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독임명 대의기관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도 같은 관점에서 좀 개혁의 대상으로 개혁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또는 정당과 관련되어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비례대표제 논의가 되게 무르익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은 시간상으로 이것은 좀 먼 후의 얘기죠. 어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후에 그 시행되어야 될 그런 일인데 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규명 그 대기관이 소실되어지는 선거 기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1년 앞에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때 1년 후에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으면 비례대표제와 관련시켜서 얘기를 해본다 한다면 시간적으로 또 앞서 있는 것이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와 더불어서 함께 고민을 해봐도 늦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 보건대 우리나라 사회에서 선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고민거리가 되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교육감 문제였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강릉 교육감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퇴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지금 그분이 수감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건데 그 사정과 연유도 따져서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선거제도 자체가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미치는 파장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이 자리 주로 국회와 정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다른 분들께 미루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그 이번 선거 자체에 어떤 그런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문제와 더불어서의 개선투표제 그다음에 향후 1년 내에 다가오게 될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똑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뒤에 계신 분, 뒤에 하실 분들이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3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진욱 위원장님이 7분 가까이 하셨는데요. 3분 해주십시오. 주최측이 지금 애가 탑니다.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복지국가 여성연대 대표로 계시는 우리 신필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필균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약 40년 동안 독재 권위주의 인권 탄압으로 얼룩졌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마침내 1987년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투쟁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25년 동안은 지역주의, 계파주의, 새로운 권위주의에 물들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대선 후보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약속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사회개혁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숙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나열해보자면 국민의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일부 소수층을 위한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신 폐쇄적 구조와 불투명한 정당 공천 과정으로 선출만 되면 국민 위에서는 또 다른 특권층 속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의 삶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줄대기 경쟁으로 일관하며 진보 보수 없이 파벌 정치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를 제시합니다. 하나,
대통령 임기를 4년제 중임으로 하는 개헌과 아울러 총선 대선을 같은 날로 정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둘, 선거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며 지역구 챙기기로 예산 낭비의 원천인 소선거구제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구 광역선거구의 비례대표제를 획기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이래야만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셋, 누구나 쉽게 정당에 가입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정당 구조로 바꾸어 정당과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선거 때마다 신인을 찾아 헤매는 정당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넷, 정당과 정치인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 행정 조세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아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야권 후보들에게 진정으로 바랍니다. 위에 열거한 제도 행정 개혁 과제를 취임 1년 안에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 둘째, 현재의 나열식 정책 소개를 벗어나 적어도 20년 이후를 내다보는 국정 운영 체제를 기획하라. 끝으로 내가 대통령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열망 대신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철학과 지도력을 보여주어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 절반으로 시간을 줄여줬습니다. 우리 다음에 하실 우리 유정일 교수님은 딱 3분에 끝낼 거로 믿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유정일 교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비례대표 포럼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 간단히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치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고 갈등 조정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이런 순기능은 별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쟁으로 날이 새고 특히 선거임에서는 정책 경쟁보다는 살벌한 권력 투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당을 불신하며 정치 무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소위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징표입니다. 오늘 한국 정치는 개발 독재 세력과 이에 맞선 반독재 민주 세력 사이의 투쟁의 산물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 등 다양한 집단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하기보다는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민주화 세력의 위대한 투쟁으로 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것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학술적 용어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식으로 직선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직선제 민주주의까지는 왔지만 성숙한 합의제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합니다. 한국 정치의 두 축을 이루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양당의 정책적 차이는 대북 정책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지적한 사실입니다. 양대 정당은 지역 할거주의를 활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직선제 민주주의 아래서 주거니 받거니 권력 투쟁을 벌여온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새로운 정치 주체와 정치 문화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기성 정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당이 득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에 대한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어 있고 이는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양대 정당의 기득권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치시장이 이렇게 독과점화되어서 유효 경쟁이 사라졌고 저질 정치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 공천제도는 공정한 심사 강화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정치 제도에 관해서는 저보다 잘 아는 그 정치학자들이 나중에 더 얘기할 것으로 믿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발 독재 아래서 산업화를 이루면서 사반세기를 보냈고
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그 정치 민주화를 이룹니다. 그 직선제 민주주의, 얕은 민주주의 하에서 시장화, 경제에서는 시장화를 이뤘습니다.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고 그의 바탕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이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요청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땡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지풀 생활사 박물관장으로 계시는 임병선 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정치제도 혁명하지 않고 우리 미래는 없다 적었습니다. 예, 됐어요. 예. 작년 그 사립박물관 교육사 지원 문제로 우리 회원들이 국회 문방위원들과 접촉한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사립박물관 협회 회장 지역구 의원이 문방위 위원장이어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당 의원만으로는 안 된다. 여당이 제안하면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야당이 제안하면 여당이 무조건 반대해서 안 되니 야당에 누구 유력한 위원 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약 30년 전에 국회에 분녀 투척 사건이 있었는데 30년, 한 40년 되는데요. 작년에 철제 의자가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 그 오랜 세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수십 년 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협의와 협약과는 거리가 먼 정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냐,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있지 않고 무엇이 나와 우리 당에 이로우냐에만 있는 정치.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반도 재단에서 김근태 당신이 옳았습니다 라는 작은 책자가 발간되었는데 그 안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식 모델보다 유럽식 모델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김근태 의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힘이 없는 다수와 가진 것이 많은 소수가 대타협을 해나가는 시스템이 다른 그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유럽 시스템에는 사회협약의 구조와 정신이 배어있다. 그런 제도들을 통해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함으로써 우리의 제도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국 고유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사회 시스템을 보니 한국의 시스템으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앞부분에 힘이 없는 다수와 가진 것이 많은 소수가 대타협을 해나가는 일은 현재 우리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경제적 민주주의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태 의장은 이 경제 민주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정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야 안철수 새 대선 후보가 현재 한 목소리로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제도 하에서 선거가 끝나고 여당이 경제 민주화 정책을 펼해야 할 때 상대 야당이 과연 순순히 동의할까요? 이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상대방의 제안은 무조건 반대해야 하니까요. 정치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경제 민주화도 정의로운 사회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사회협약, 사회협의의 구조와 정신이 배어있는 북유럽 정치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북유럽 정치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 제도는 우리에게도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비례대표제에 대해 대단히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동안 엉망으로 운영해온 결과죠. 그러나 북유럽식 비례대표제와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북유럽식 비례대표제의 매력은 크고 작은 여러 정당에 국민이 직접 자유롭게 자기 소신과 신념에 쫓아 투표하는 데 있고 그럼으로써 노동, 환경, 복지 등 여러 정당이 어엿하게 의석을 확보하고 협의와 협약의 과정을 거쳐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 큰 매력은 의회가 상시 5, 6개의 정당으로 구성되어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어 당 간의 협의가 상시화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제도 개혁,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정치제도 개혁하지
정치 개혁 아니 정치 제도 혁명을 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루하지 않으시죠? 빨리빨리 가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이끌고 계신 우리 최병모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최경호입니다. 현대의 그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예외 없이 선출 방식이나 구성 방식은 각각 다르더라도 유권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의회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회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의회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정당하게 충분히 대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현재 51명의 비례대표 의원하고 소선거구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249명의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서 300명의 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1조에 규정되어 있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결선 투표 없이 종다수로 선출하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역시 결선 투표 없이 종다수로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이 구현되지 못하는 소선거구제를 가지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언제까지나 정당들은 지역 패권주의에 종속되는 지역 정당을 벗어날 수가 없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 문제로 몸살을 앓는 일이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택에 살아보면 단 1년이라도 주택을 고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정치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정치제도가 결함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것을 수리하고 개선하고 개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제도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정치체제를 의회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의 국가와 같이 의원 전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을 하거나 최소한 70% 이상, 좀 더 낮추더라도 50% 이상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통치기구 변경을 위한 헌법과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회의 구성이 지방색을 불식하고 최대한 국민들의 계급적 정치 지향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점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 개헌은 뒤로 미루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가 전체 의원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능한 한 빨리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것은 국회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들었던 공직선거법 제21조만 개정함으로써도 얼마든지 비례대표 숫자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 곧바로 정치개혁을 이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정치개혁 요구가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가 충분히 강력하다면 아마 의회제도의 개혁부터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최소한 이와 같은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분의 시니어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고, 이제는 이제 청년 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객석에 계신 여러 어르신분들이나 저명하신 분들을 제가 일일이 소개를 안 드립니다만, 우리 청년들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미 비례대표제 포럼 청년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년위원장이라니까 장자가 없어서 그렇지만 실무자로 열심히 뛰고 있는 네, 먼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원고를 좀 중심으로 읽고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좀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거제도 개혁의 전도사가 되어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대선 후보자님들께 좀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건설은 복지세력의 장기 집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 정치 구도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집단, 실업자, 노동자, 중소상인 등 복지 세력들의 정치 세력화를 힘들게 하고 이들의 장기 집권은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비례대표제 청년위원회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부터 현재 소선거구 1위 대표제를 실질적인 비례대표제로 개혁할 것을 비례대표제 공동모임, 간담회, 워크샵 및 프리시안 기획 연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청년연대와 우리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민주화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1%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지표들이 이 시대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개별 제도나 정책의 개혁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유형 또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현재 영미식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럽식 조정시장 경제체제로 변화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노사정을 필두로 하여 그 사회의 진보 보수 중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체제의 안정적 변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들 간의 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제도, 이를 가능케 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세술은 새 부대를 필요로 합니다. 한 부대가 파열음을 내며 찢어지기 전에 어서 빨리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이 세술이라면 합의제 민주주의는 그것을 담을 그릇입니다. 그 합의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의 실질적 확대, 나아가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감사하게도 지난 몇 주 동안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정치개혁안의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로 비례대표제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대선 후보가 이 침묵의 카르텔을 과감히 깨워주셨다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래왔던 시민들에겐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각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천 계획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다시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지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이정희 후보님께서는 한국 정치개혁을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한 만큼 서로 간의 차이는 최소화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극대화하여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론상의 차이를 가지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함께 마련한 실천안을 놓고 그것을 누가 더 잘 실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혁이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선거제도가 개혁되는 그날까지 내 후보님께서 선거제도 개혁의 전도사가 되어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이 네 분의 후보로 인해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 운동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길, 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서 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장시원 대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총선을 맞아 결성된 표를 품은 청년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는 대학생 장시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표를 품은 청년, 즉 한 명의 청년 유권자로서 정치 개혁을 말하고자 합니다. 정치와 청년에 대한 저의 관점을 각각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정치는 본래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통해서 삶이 바뀔 수 있다. 삶이 바뀐 것이 정치 덕분이다. 이런 정치적 효능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키워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의 청년들은 충분히 자립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회 진출의 준비기간, 유예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청년기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해 나가지 못하면 결국 인생 전반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험을 주체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립이 필요합니다. 자립은 생계를 스스로 꾸려나가는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정치적 영역, 그리고 경험을 스스로 찾아가는 문화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불리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은 되게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혹은 그마저도 의존하기 어려워서 충분한 경험을 하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제도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면서 주체적 사고와 행동을 길러가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정치적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청년기의 목표는 온전한 성인 주체로서의 성장입니다.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음으로써 사회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의 처지가 열악해서 자립과 멀어질수록 다양한 경험이 어렵고 따라서 성장도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이 정치를 통해 제도에 반영됨으로써 청년들의 처지가 개선되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 청년들의 뜻을 반영하고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한국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 속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얻은 청년들은 장차 사회의 주역이 되고 훌륭한 정치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개혁이 바로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수의 확대입니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청년을 비롯해서 자립하기 어려운 계층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적 효능감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 직능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다만 의원수의 확대가 없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지역구 대표성을 지나치게 약화시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더 많은 직능과 집단과 의제를 대표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선 후보님들께 요구합니다. 한국 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정치 영역에 신뢰를 쌓으려면 청년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여건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정치제도의 개혁입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치 축소와 정치 개혁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값지고 필수적인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걸 고쳐서 써야지 무작정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든 말입니다. 지금의 정치 개혁안에 깔린 전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좀 더 선도적으로 정치 개혁안을 끌고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 후보들 간에 선의의 경쟁이 생김으로써 정치 개혁안을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후보든 이 공통된 비례대표제 확대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이 모든 시민을 똑같이 대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대표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청년들의 대표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똑똑하죠? 자, 우리 다음은 경제민주화 2030 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조성주 분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써놓은 발제문 그대로 읽지는 않고요. 기초해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민주화 2030 연대라는 청년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정치에서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8, 90년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란 소위 거리의 정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의 정치가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한동안 청년들은 탈정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다시 반짝 정치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던 건 2000년대 초반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곧 그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에너지는 결정적인 사회 양극화 속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88만 원 세대 또는 양극화 세대로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세대로 전락하면서 다시 그 정치적 에너지는 다시 사그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정치개혁 또는 정치적 에너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수용할 우리의 정치제도 또는 그런 정치개혁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사실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들끓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에너지를 좀 더 깊이 사고하면서 전개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었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인물들을 쫓아다니는 팬덤 같은 현상이라고 해서 팬덤 정치라고 비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는 정치 어떤 제도적으로 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물에 매달리는 형태로 아직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 에너지들을 새로운 한국 정치에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정치를 거쳐서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다시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를 내뿜는 청년들이 아직 구체적인 방향과 상을 잡고 있지 못한 것은 논외로 치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 참여의 흐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개혁 논쟁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정치의 정치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오히려 여의도나 효자동에 있는 어떤 권력들을 예를 들면 탁자에 올려놓고 요리조리 해부하고 재조립하는 형태의 정치제도 개혁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가 바뀌면 어떻게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는가. 특히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정치 효능감을 체험해보지 못했던 세대로서 이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삶이 정치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논쟁되는 것은 TV에서 한동안은 예를 들면 TV 음악 프로 같은 걸 보면 아이돌 연예인들이 나와서 댄스 음악만 주구장창 나오는데요. 이것이 불만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다시 트로트 방송을 예를 들면 똑같은 시간대에 편성하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치개혁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의 다양성과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체감하고 그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많고 더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개혁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선 후보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위한 정치개혁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최아람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얼마 전 텔레비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되게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 의원이 우린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이러면서 상황을 중재하는 것을 봤는데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장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투표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아무리 밝혀도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국회를 불신하고 또 정치에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승자 독식 구조는 승자를 지지한 사람들의 의사만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후보자들은 지역구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전국적인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표를 얻기만 하면 당선되는 이 제도 하에서는 30%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는 엄밀히 말해서 지지자 30%의 대표자이지 지역구 전체의 대표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머지 70%의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소신 투표를 하는 대신 1등이 될 것 같은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정치와 정책에 최대한 다양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웠는데요. 오히려 그 다양성이 제한되고 소수의 혹은 왜곡된 입장이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이 되려면 자기 지역의 발전에만 도움이 되고 자기 지역 주민들만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약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라든지 일자리 해결 문제, 또 노동자들의 근로적금 개선 요구, 환경운동가들의 요구 같은 것들은 선거 이슈가 되기도 힘들고 그만큼 정책으로 만들어지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소외되어 온 우리들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줄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혼합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지역구 의석수는 비례대표제 의석수의 약 4.5배 정도로 실제로는 단순 다수제의 성격이 도드라집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지역구의 인물에 던지는 표와 정당에 던지는 표심이 모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지역 구민으로서 행사하는 표보다는 아무래도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사하는 표가 더 그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의석이 늘어나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그리고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대표자와 신생정당 그리고 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당 간의 선의의 정책 경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원들은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운 정당이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지 또 소수의 의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그리고 이정희 후보와 같은 야권 주자들이 모두 비례대표제 확대를 정치개혁 의제로 삼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야권 연대를 할 것이라면 비례대표제 확대를 공통 분모로 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례대표제 유행을 확대해 갈 것인지를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선정하고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야권 모두가 그 필요성을 절감해서 주장한 만큼 각자의 공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시까지 마쳐야 되는 게 제 임무인데 빨리빨리 달려와서 한 9분이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9분 남았거든요. 우리 청년 유니온의 한지혜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유니온 2기 위원장 한지혜라고 합니다. 청년 유니온은 청년, 그 중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아니면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노동조합으로서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되찾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을 만나가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교섭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식은 청년 유니온과 같은 노동조합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 또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는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단순하게 나이로 39세 미만의 국회의원 수는 단 9명,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39세 이하 청년이 전체 인구의 40%에 가까이 되는데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 수는 9명, 그 중에서도 2~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청년 실질 실업자 수가 120만 명에 달하고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청년들의 현실이 이러한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는 청년이나 청년 노동자가 아닌 법조인, 행정관료, 경제계 출신들로 과대대표되면서 정작 민주주의의 다수인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와 국민, 청년들은 멀어지고 투표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법조인인지, 행정인지, 경제계인지.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청년이나 청년 노동자를 대변할 정당이나 집단이 있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정당 내 청년들을 세워낼 생각은 하지 않고 각 정당에서는 청년들을 단순히 유세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대변할 수 있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 내의 청년들은 단순히 소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정당과 정치에서 소외된다면 전체 청년들 또한 정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들이 정치에서 누군가를 대변할 수 있는지
그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물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적 배움의 과정을 정당 내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운동장을 내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년들은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고 멘토를 찾고 대변자를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선거제도 개혁 또한 그 연장선에서 과감한 직능, 계층, 세대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정당 대표 등 정당의 몇 명의 공천권이 아니라 진정한 대변자를 찾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청년들도 정치에서 희망을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딱 4분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냥 예외 없이 내빈들을 소개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잠깐 남아서 제가 또 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조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입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하겠고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혹시 이 얼굴을 몰라서 소개 못 드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이해학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이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동영 전 의장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18대 민주당 공천위원장 하신 박재성 변호사님 오신 것 같은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3시 10분에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우리 유쾌한 작가, 서혜성 작가가 진행하겠습니다. 1부 세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